와중에 아마 마크 피셔의 자본주의 리얼리즘에서 이제 이 문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이제 레닌이 1920년에 고엘로라는 그 러시아 국가정기화위원회가 이제 출범할 때 제8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의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공산주의는 소비에트 권력에 전국가의 전기화를 더한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불후의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이제 소비에트 권력이 이렇게 친밀성이 있는 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전국가의 전기화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이제 이것이 좀 의문이 들었고 이제 어떤 제 전공적 배경하고 이런 게 겹쳐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그 레닌의 발언이 또 사실 그 제 전공적 배경에서도 좀 의미심장하게 들렸던 이유는 전기화 이제 뭐 전력 시스템의 구축 이런 문제도 그렇고 특히 이제 기술이 거대한 기술을 구축하려 할수록 그것이 이제 단순히 어떤 그 공학이라는 범주 안에서만 이제 그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그 사회적 이제 심지어는 정치적인 문제를 같이 수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그 정치적 맥락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를 다들 아실 텐데요. 그 1920년대에 소비에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제 다름 아닌 그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아서 이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레닌이 러시아의 전기화라는 문제에 있어서 레닌이 이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그 러시아적 맥락에서의 전기의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그러한 어떤 레닌이라는 인물과 그 러시아적 맥락의 그 전기가 이제 충돌한 지점인 그 전구라는 사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리치의 전구라는 어떤 그 이디엄으로서 이렇게 러시아에서 통용된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전구라는 사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문학적 텍스트로 이것을 다룬 안드레이 플라토노프라는 작가의 레닌의 작은 램프라는 소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이제 20세기 러시아사를 제가 있는 그림을 이렇게 따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917년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있었죠. 러시아 혁명이 있었고 이제 이때 이제 그 소비에트 러시아가 수립이 돼서 이제 1991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은 1922년에 이렇게 설립이 됐죠.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맥락 속에서 좀 그 주목을 하고 싶었던 해가 이제 1920년이라는 해입니다. 1920년 해는 앞서 말씀드린 그 레닌의 발언이 나온 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러시아의 전기화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이 된 해이기 때문에 이 해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1920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는 식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1914년에서 24년의 그 짧은 어떤 발췌를 해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 러시아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혼란의 시기였다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917년에 이제 혁명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세계대전의 한복판에 있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빠져나오는 사건이 있었고 뭐 혁명 이후에 이제 바로 러시아 내전이 발발해서 다시 이제 정세가 혼란으로 들어가고 뭐 경제적으로는 이제 그 레닌이 그 내전 이후 전시공산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레닌이 사망할 때까지 이것이 좀 이제 안정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때 이 한복판에 1920년이라는 해에 이제 레닌은 그 고엘로를 출범시키면서 전국가의 이제 전개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러시아 국민들도 물론이었을 수 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참으로 이제 어처구니 없었고 이제 몽상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닌의 발언 아까 그 발언을 인터넷으로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바로 이제 그 딸려 나오는 게 H.G. 웰스 허버트 조지 웰즈 그 타임머신의 작가죠. 그 이 사람이 이제 영국 사람이었는데 1920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 차례 러시아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14년인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1920년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34년에 스탈린 체제에서 마지막으로 방문을 하는데 그때 이제 1920년에 자신이 러시아 방문을 했던 이야기를 이제 이 책으로 러시아 인 더 섀도우스라는 책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한 챕터가 이제 레닌을 만난 이야기에 할애가 되어 있어요. 레닌을 만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어떤 그러니까 영국에서 보는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가를 들어봤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의 전기화에 굉장히 큰 관심을 있고 그리고 상당히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레닌에 대해서 뭐 자기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그런 전기 기술자들의 유토피아의 그런 어떤 합리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한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본 1920년에 러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벌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쟁하고 있고 뭐 이제 도시가 다 파괴되고 이제 그 내전으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전 국가의 그 전기화라는 거를 과연 이룰 수 있을까라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레닌이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듣고도 이제 당신이 지금 하는 얘기는 스케치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레닌이 되게 자신만만하게 10년 후에 와서 우리가 이룬 것들을 보시라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내고 나서 근데 뭐 나중에 이제 트로츠키가 이 책을 리뷰를 하는데 뭐 굉장히 안 좋게 리뷰를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장의 이름이 크렘린궁의 몽상가라는 그런 제목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웰스가 봤을 때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명의 몽상가이고 자기가 보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거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만큼 이제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랬는데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1934년에 이제 스탈린을 만나러 다시 오는데 그때 보고 이제 그 러시아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이 그 레닌의 계획을 이뤘다는 사실을 듣고 굉장히 이제 놀랐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20년이란 해에 아직 머물러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레닌의 주도로 1920년 2월에 이제 설립이 되고 12월에 승인이 됩니다. 이 승인이 되는 과정에서 레닌이 발언이 나왔고요. 이 고엘로라는 건 이제 러시아 전기화 국가위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 어떤 러시아의 국가적 규모의 경제 정책의 어떤 시초가 되는 그런 거이기도 했습니다. 고엘로에서 이제 고엘로 플랜이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향후 이제 그 소비에트 러시아 내내 좀 이어지는 고스플란이라는 그런 그 5개년 계획, 경제 5개년 계획들의 원형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고엘로 계획을 해서 뭐 예술적으로나 뭐 학술적으로나 굉장히 다시 이제 이슈가 되었던 그런 이제 조직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레닌의 발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자면은 그 이 발언만 이제 좀 많이 인용이 돼서 돌아다니는데 그 후의 맥락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개화를 이루어야지 우리가 이제 소농업 국가에서 어떤 대규모 공업 국가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보다 현재 약한 상황인데 그래야지만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개화라는 것의 중요성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국가의 전개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걸 역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어떤 이 발언 자체를 사실은 1920년에 그 뭐 고엘로가 이제 출범을 하고 하면서 러시아의 전개화가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런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레닌이라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그 러시아 국민들에게 우리는 전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게 이제 제가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그 아니타 베너지라는 그 인도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우리 근대인들이 위 모던 피플이라는 책에서 이 구호가 이제 러시아적 근대성의 특정한 내러티브의 기원이 아니라 정점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기원이 아니라 정점이 되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좀 전기라는 것, 러시아에서 전기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로 이제 좀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타 베너지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테크네 하이데거적인 테크네를 이제 인스트루멘트과 에피스테메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는 이제 어떤 그 공학적인 암, 그러니까 어떤 퓨어하게 공학적인 그런 암, 그러니까 수단적 암을 의미한다면 에피스테메는 이제 가장 넓은 의미에서 암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그 원래 테크네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었는데 인스트루멘텀으로 이게 환원이 되어서 좀 잘못 쓰이고 있다. 근데 아니타 베너지가 본인이 보기에는 전기라는 개념이 이 20세기 러시아에서는 어떤 테크네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타 베너지가 설정하는 그 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도식이 사실은 이제 그 베너지가 이 전기에 대해서 거는 어떤 그 판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전기라는 것을 이 테크네에 대응을 시켜서 인스트루멘트과 에피스테메로 나눴듯이 이제 전개의 양극적 모드, 이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양극적 모드와 음극적 모드가 있어가지고 양극은 어떤 그 과학적 대상으로서의 전기를 의미하지만 음극적인 그 차원이라는 게 러시아에서는 특히 존재하였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이제 뭐 양극과 그 음극이라는 그 전개회로의 비율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하고 양극은 이제 실중주의적 이해에 해당을 한다면 음극은 이제 전기를 유기적이거나 초자연적인 형태의 에너지로 보는 비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모드의 전기는 마법과 기적의 신성한 저장고로 남아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레닌의 발언에는 그 전기화라는 거에는 말하자면은 그것이 수용될 때에는 이 두 가지 차원 모두에서 좀 수용이 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양극적 차원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그 전기와 크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음극적 차원이라는 거는 이제 좀 낯선 개념이고, 이것이 이제 당대 러시아에서의 전기의 지위를 좀 해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나의 챕터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전기라는 게 그 그러니까 레닌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나아간 볼셰비키 특유의 기술 유토피아 관념의 기원으로 해석이 되지만, 사실은 이 1920년은 물론이고 뭐 소비에트 러시아 이전에도 이 전기라는 것이 이제 러시아에 알려져 있던 것이고, 이것의 물질적 잠재력과 형이상학적 잠재력의 종합은 그러니까 소비에트 이후의 수사의 산물이 아니라 그 이전의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유효했다는 것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전기의 짧은 그런 러시아적 맥락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18세기의 어떤 러시아 문의자 사상가인 그러니까 미하일 로모소노프는 전기 현상을 이제 슬라브 신화적, 그러니까 그 슬라브 신화의 그 몰리아라는 단어, 이게 그 러시아어로 그냥 이제 그 전기 뭐 번개 이런 식으로 라이트닝에 해당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 신화적 맥락에서 이 전기라는 힘을 묘사하는 그런 그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19세기 러시아에 오면서는 이제 전기의 기원을 생물학적인 곳에서 찾은 루이지 갈바니, 이탈리아의 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전기가 이제 생물학적인 힘이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개구리 죽은 다리에다가 이제 전기적 자극을 주면 걔가 다시 뛰고 이런 거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람까지 치유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확대가 되면서 약간 거의 유사과학적인 그런 그 담론들이 같이 횡행을 하게 되는데, 어떤 루이지 갈바니의 그 이론이 이제 당대 러시아에서 크게 유행을 했고, 푸시킨이나 고골 등의 사람들도 자신의 글에서 이런 이론들을 인용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이제 1920년에서 왔는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전기와에 관한 저술들은 이제 전기를 일종의 생명의 힘, 신비한 에너지로 묘사를 하고, 그리고 이 이미지가 전기 요정이라는 이미지로 이제 유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갈바니 킬러라는 그림인데 1900년대 그러니까 갈바니즘이라고 하더라고요. 루이지 갈바니의 이론에 어떤 그 전기를 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힐러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당대 잡지에 실렸던 그림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적 맥락이라고 한다면은 좀 이제 서구에서는 이미 이제 에디슨의 백열등이 그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 러시아의 사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제 혁명과 내전을 겪으면서 더욱 이 격차가 좀 되게 심해졌고, 대도시를 제외한 러시아의 주요 광원은 20세기 초까지도 이제 등유 램프로 남아 있고, 전기라는 게 있고 뭐 전구라는 게 있다는데, 혹은 이제 그 접근을 할 수가 없고, 혹은 너무 비싸서 이제 전기라는 것이 여전히 이제 미지의 것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에 대한 그 말들은 돌아다니는데 전기가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이 비가시적 그 전기 자체는 또 그래서 이제 보이지가 않는다는 그 비가시적 특성이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이거에 대한 인식이 좀 달랐을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특성과 더불어 그 슬라브 신화로부터 내려온 그 러시아 전통의 도상적 이미지들과 결합을 함으로써 전기는 굉장히 독특한 가상적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제 그 러시아가 그 토지가 굉장히 광활하고, 그 대도시의 발달에 비해서 그 드넓은 그 토지의 그 농민들에 대해서는 농촌 문제 그들이 이제 너무 낙후되어 있는 그런 농촌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전기에는 또 이런 어떤 사회적 재건을 위한 역할이 이제 소비에트 들어오면서 이제 부여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1920년대 소비에트 수립 이후에 전력망이라는 거는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이제 중요한 응용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전력망이 이제 전기를 이렇게 실어 나르기 위한 어떤 네트워크죠. 근데 전국 각지로 퍼져나간 전력망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중앙 집권적으로 당시에는 운영이 되었고, 지방과 중앙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였는데, 이것이 이제 그 지리적 상상을 매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에트 당을 보면은 이제 그 중앙 당이 있고, 이제 지역의 어떤 그 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당의 셀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한 어떤 이미지를 이 전선이라는 걸로 이렇게 전 국토를 연결함으로써 그 대도시와 지방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상상력에 도움을 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이 실제로 이제 그려졌던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나탈리아 니키포로바라는 학자는 이제 그 변증법적 유물론의 사상과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과제에 부합하는 대상으로 여겨졌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말한 이 그 전기의 역사에서 SF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것이 이제 좀 관심사가 되는데요. 아니타 베너지는 이제 SF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전기에 이제 양극적 의미와 음극적 의미가 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이제 서로
뭐 완전 다른 존재처럼 따로 놀고 있었을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처음으로 통합되고 집단 구원의 거대한 패러다임으로 증폭되는 중요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유익거리에 그치지 않고 이런 어떤 그 의제를 제기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담론의 장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베너지는 자신이 이런 러시아적 발전, 근대성의 발전 모델을 이제 윤리적 근대성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델은 이제 그 광활한 러시아 대지를 이제 도시와 농촌, 뭐 산업경제와 농업경제 이런 것들의 어떤 불균형성 속에서 이제 신음받고 있던 당대 전후 러시아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물질적 변화를 부여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레닌이 전기화를 촉구할 무렵 그 SF라는 그 장르는 전기의 물리학 및 형이상학에 기반한 다양한 윤리적 근대성을 체계화한 그런 장르다. 단순히 문학적인 장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라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런 SF적인 그런 문학적인 그 충돌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어떤 소위 어떤 상관물적처럼 이제 작동을 한 것이 이제 전구라는 사물인데요. 근데 이제 그냥 전구가 아니라 일리치의 전구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리치의 전구가 무엇인지를 보기에 이제 그 러시아에서 어떤 그 백열등 전등 백열등의 짧은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 로디긴이라는 사람이 이제 에디슨보다 앞서서 현대적 백열등을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이전에 발명을 했는데 이제 로디긴도 뭐 본인도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오래 활동을 하고 또 미국에서 죽은 사람이고요. 그 대신 이제 러시아 내에서 이제 상용화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그 로디긴의 발명의 공적을 기려가지고 이렇게 러시아 내에서 이제 우표로도 발행이 되고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20세기 초까지 오더라도 러시아에서의 주요 광원은 이제 그 등유 램프였고 백열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백열등이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사물이었고 그 도시와 시골 모두에서 이제 이것이 도입되면서 큰 방향을 일으켰으면서 굉장히 그 문학과 대중매체의 묘사에 증폭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밝은 빛과 이제 투명한 유리의 결합 이것이 이제 두 개 다 중요하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의 레닌 그리고 특히 사후에 그가 이제 신화되면서 이러한 어떤 성성이 부여가 이제 증폭이 되는데 그것에 어떤 레디메이드 판본을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성은 이제 그 공산주의적 맥락 안에서는 이제 붉은 별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그게 되고 혹은 이제 슬라브 신화적인 그 맥락 속에서라면 태양 이미지로 이제 보통 그 지도자의 이미지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 전구는 그거의 어떤 그 레디메이드 판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신성한 물질, 약간 뭐 이런 것처럼 된 것이죠. 그래서 광원으로서의 레닌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생겨나게 되고 이제 전통적인 종교적 대승학과 이제 시골의 정기를 공급한다는 화제의 사명을 결합한 그런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920년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고엘로가 출범하기 한 달 전에 1920년 11월에 그 카시노 마을이라는 그 모스크바에서 좀 떨어진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는 아니고 약간 갈 수 있을 정도로 먼 마을인데 그 자체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 지역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자기네들도 이제 어떤 그 혁명에 이렇게 동참을 하는 그런 그 산발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카시노 마을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이제 레닌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근데 별 기대 없이 이거를 보냈다고 해요. 근데 정말로 레닌이 여기에 응해가지고 카시노 마을에 와가지고 다들 막 엄청나게 막 큰 행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의 그 전설적인 일화로 남아 있어서 뭐 정말 진실이 뭔지는 좀 되게 흐릿해진 상황인데 레닌이 직접 이 소켓에 전구를 끼워가지고 이 마을에 불을 밝혀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리치의 전구의 기원으로서 많이 그 제시가 되고요. 이 일화가 이제 당일 선전에도 활용되었고 아까 레닌이 발언한 그 8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의회에서도 이 카시노 마을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의 정규 보급에 대한 고무적 성공 사례가 되었고 이거 이제 향후 몇십 년간 이제 대중들 사이에서 신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잠깐 보시면은 일리치가 이제 연설을 마치자 갑자기 이제 랜턴이 밝은 빛으로 타올랐고 뭐 그 각지에서 이제 농문 오두막에서도 빛이 타올랐고 사람들은 마치 주문에 걸린 듯 선체로 카시노 마을 전체에서 타오르는 이 부자연스러운 빛을 응시했다. 농민들 중 누군가 외쳤다. 레닌의 작은 램프에 불이 켜졌다. 그러니까 이 약간 서술 방식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레닌에게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 빛은 그래서 단순한 빛이 아니라 밤의 어두움을 뚫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과학은 어둠을 부수고 유리 방울로 빚어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 우리에게 선물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리치의 전구라는 것이 이제 카시노 마을 이후로 이것이 하나의 이디엄이 되어서 어떤 레닌의 신화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늘날에는 좀 사어가 되었지만은 이 천장에 전선에 매달려 있는 가시 없는 기본적인 정구의 구어적 표현으로 이제 정착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것은 그래서 그 레닌의 조물주적 신화의 흔적이라고 이제 언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1920에서 3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시각적 대중문화를 통해서 이제 레닌이 정구와 동일시되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그래서 백일중의 윤곽이 이제 이런 이미지가 이제 굉장히 직접적인 이미지죠. 이거는 이제 이 정구 같은 경우에는 필라멘트 모양을 이제 뭐 레닌의 실루엣으로 만들어서 이런 정구가 이제 직접 유통되지 않았지만 뭐 어떤 상징적인 뭐 마치 하나의 예술품처럼 뭐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 예술처럼 이제 만들어진 그런 정구이고요. 그래서 전등이라는 것 자체가 이 레닌의 그 이미지와 결합이 되면서 초자연적이고 심지어 이제 성화된 초지능으로 표현되었으며 황급빛 이미지의 레닌은 새로운 빛을 전달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각 문화에서는 이런 포스터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요. 네, 그래서 조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특히 이 그림에서는 그 설명을 하기를 레닌의 어떤 그 윤곽 자체가 이 빛과 이제 거의 구분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사람의 형상이 남아 있는데 레닌이 이제 완전히 빛 속에 뭐 녹아든 그런 이미지로서 제시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닌의 이러한 그 혁명가를 아예 넘어서 아예 그 마법사 같은 이제 이미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제 그 정기화라는 맥락에서 그 적힌 글은 아니고 어떤 혁명에서 기적으로 이제 기적을 발휘하는 그런 레닌의 모습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는 이제 이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기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미리 알 수 없고 모든 이유를 감수하며 또 오직 그럴 때만 소극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기적적인 차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태도로 이제 그런 그 혁명 정국에서 레닌이 이거를 진행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는 그 기적에 대한 대안적인 개념을 발명함으로써 이 기적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이렇게 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충분히 열정적이고 추진력 있고 최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면 기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레닌의 입장이 전기화 그 러시아의 전기화라는 것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웰즈가 이거는 당신의 그냥 몽상에 불과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는 이제 아니다. 이러한 기적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실제로 이뤄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옥사나 티모피아라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 정치적 기술이 끝나고 정치적 마법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약간 오버랩이 되는 게 있죠. 이거는 물론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어떤 그 정구라는 것의 그 마법적인 이미지와 마법사 레닌의 이미지가 이제 중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하나의 도표로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1920년이라는 연도를 중심으로 20년 이제 그 이 공산주의는 소비에트 권력 플러스 이제 정기와 전국가의 정기하다라는 발언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기라는 그 대상이 양극적인 모드와 음극적인 모드가 있다고 했을 때, 양극적인 모드는 이제 어떤 그 과학적으로 혹은 이제 정치 기술적으로 이렇게 전개된 어떤 플로우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음극적으로는 어떤 그 신화적이고 혹은 이제 환상적이고 대중적인 어떤 그 전기에 대한 이해. 그래서 어떤 카시노 마을도 이제 하나의 어떤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그것이 신화화되는 과정을 거쳤고 결국에 이제 마법사 레닌이라는 과정까지 거쳤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은 이 모든 걸 이제 종합을 해준 게 그 베너지의 논의를 따르자면 SF 문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한번 이 슬라이드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안드레이 플라토노프라는 작가의 레닌의 작은 램프라는 그 소설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이 플라토노프는 그 본인이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내전에도 참전을 하고 1920년대 초에는 러시아의 토지 개간 업무에 종사를 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지방에다가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깝니다. 그런 혁혁한 그런 일들을 많이 남겼고요. 1921년이면은 이제 완전 그 20살,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죠. 그때 이제 정기화라는 제목의 팜플렛으로 이제 문필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건 이제 소설은 아니고 약간 논픽션에 가깝지만 여기에서 그 전기에 대한 그런 굉장히 그 소위 그 음극적인 그런 이해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인용도 이제 이 전기화라는 데서 따온 건데요. 이 전기화는 이제 물질에서의 공산주의의 실현이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이제 본인이 공산주의에 강한 혁명에 강한 의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볼셰비키와 소비에트의 전개에 담긴 양가적 면모를 소설에 드러냄으로써 이제 다수 작품이 생전 출판되지 못하고 본인도 이제 좀 일찍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알려진 번역된 어떤 작품들은 뭐 에피판의 관문, 구덩이, 채뱅그룹, 코틀로반 등등이 있는데,
이제 그 뒤에 있는 작품들이 장편 대작들이고 이것이 이제 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베너지가 이제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양력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팜플렛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플라토노프의 작품들이 굉장히 아카이빙이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러시아어로 되어 있어서 이제 영어를 읽기도 힘든 제가 읽기에는 좀 러시아어는 그래도 이제 좀 번역기를 돌려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팜플렛을 어떻게 말하면 이제 정계화가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노동과 농업노동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노동자와 농민 모두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사적인 어조로 설명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 번개 방전이라는 이미지를 여기서 이제 그 플라토노프도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대 초반에는 그 플라토노프의 그런 어떤 굉장히 그 인식, 그 정계화에 대한 그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2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본인도 이제 그 국가와 일을 많이 하고 그 실제로 본인이 그 마을마다 이제 정계화를 시도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심경의 변화 같은 걸 겪게 되는데 이 레닌의 작은 램프라는 제목은 그 정보라 선생님이 또 플라토노프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보라 선생님이 영어로 쓴 논문에서 이렇게 그 영어로 번역을 해주셔서 쓴 건데 이제 원제는 레닌의 꺼진 램프에 대하여라는 그런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판본으로 이게 이제 또 나왔는데 뭐 레닌의 램프는 어떻게 타올랐는가 이런 제목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줄거리는 이제 그 붉은 군대에서 돌아온 그 주인공 데멘코가 이제 플라토노프 본인을 약간 좀 이렇게 반영을 했겠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마을 그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돈과 뭐 그 마을 내 협동조합의 그런 도움으로 발전기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구동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해서 이게 뭘 대체하려고 만든 거냐면은 그 당시 분홍들 쿨라크라고 불리던 그 분홍들이 가지고 있던 그 풍차를 해서 그 방앗간을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전기 기계로 이제 탈곡을 하는 사업을 벌여가지고 그것이 잘 되지만 이제 이게 성공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밤에 몰래 발전기에 불을 질러서 모든 것이 이제 잿더미로 돌아가고 데멘코는 이제 다시 도시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플라토노프의 그 소설을 일부 제가 발췌를 하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 플라토노프가 이제 도시에 가서 그런 그 발전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장비들, 그 장치들을 기계 장치들을 사서 이제 수레에 싣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마을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마을 사람을 만나서 그게 정말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을 밝히고 탈곡 해주겠나? 이제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건 결국 중원 광물뿐이야. 그러니까 그 전기 장비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서 만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레에 실린 그 장비를 보면서 만져보라. 당신의 손가락 만져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화를 냅니다. 자기를 이제 병신 만들 일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양가적인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당대 이제 러시아 농민들은 그건 죽은 광물일 뿐이지만 또 그거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광물이 아니다 이 주인공의 입으로 그래서 이제 동력을 주는 거 에너자이저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한국어로 이제 정확히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밀스러운 동물입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그 개소식이 있기 전날 밤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장면이에요. 자신들이 만든 그 발전기를 테스트를 해보는데 마을에 이제 전구들을 싹 연결을 해놓고 발전기를 돌렸더니 전구들이 일제히 켜지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거리에서 전등이 타오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마을은 흥분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기뻐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궁금해하며 발전소 달려왔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모두 사라졌고 마음은 잠을 잃었다. 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전기라는 것이 이제 특히 그리고 이제 전구 혹은 이제 전등빛이라는 것이 다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한 그런 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그 개소식 그 마을 발전소의 개소식에서 이런 그 발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일리치의 램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리치의 램프가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영원한 기억으로 수십 동안 소비에트 마을에서 타오르고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지리적 상상력에 대한 문제, 도시와 시골을 연결한 연결고리이며 시골에 금속이 많을수록 그곳에는 사회주의가 더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이제 그 발언을 이제 그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끝나고 이제 그 주인공이 가서 불을 켜요. 불 켜는데 여기는 이제 초라는 단어로 제가 이게 번역이 되는데 하여튼 어떤 그 광원이 3,000개가 한꺼번에 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굉장히 많은 빛이 한꺼번에 켜지니까 사람들이 마치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모두가 눈을 감싸주고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가 인터내셔널을 그때 연주를 하고 모두가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다. 이게 이 과정이 굉장히 좀 그 초현실적인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작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그 협의의 그런 SF에는 부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이미지들이 전기라는 기술이 처음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SF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마지막인데요. 그 이제 불이 켜진 상태에서 또 이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빛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흠모하는 동지 레닌을 발견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보는가? 우리는 이제 일리치의 램프를 보면서도 거기서 이제 친애하는 일리치를 보지 못하고 레닌을 얘기하죠. 그리고 혁명의 두 정점인 노동자와 농민을 영원한 연결로 이끈 위대한 현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레닌의 유산을 기억하고 당신의 불행한 마음에 그의 현명한 얼굴을 담아주십시오라고 해서 이 전구 혹은 이제 전등빛이 레닌과 동일시되는 그런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게 됩니다. 이거는 뭐 지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틀지는 않고요.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이제 유튜브 주소로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 고엘로 50주년 기념해서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를 짧은 한 10분 좀 넘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굉장히 그 프로파간다적이고 좀 이제 귀엽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참고문들을 확인했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뭐 훌륭한 학술 대회에 와서 또 많은 새로운 어떤 주제들을 돌아보는 게 저 자신의 새로운 공부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굉장히 또 여러 서로 간에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오석환 선생님의 그 레닌의 마법 램프에 대한 발표를 저도 아주 흥미롭게 읽었고요. 그리고 뭐 또 뭐 본인이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어떤 다른 분야에서 전기공학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신 분야에서 인문학과 문화연구 쪽으로 계속 여러 가지 시야를 넓히는 방식으로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촉발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늘의 그 마법 램프에 대한 주제와도 상통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선생님의 이 발표문에 대해서 좀 제가 이 발표문을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바꿔내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더 배경적으로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뭐 좀 길게 썼는데 좀 배경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좀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 선생님도 잘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뭐 우리가 보통 한국 사회에 소개된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게 뭐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라든지 이런 고전 소설인데 사실 이제 그 세기 말과 세기 초 혁명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러시아도 굉장히 SF에 대한 크나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나 소설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어떤 문학 장르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그 번역 문학 특히 웰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번역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다고 하죠. 그리고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으로 이 사회 변혁의 문제를 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꾸로 이 문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혁명 신화라고 하는 것과 SF가 사실은 뒤섞여 가지고 SF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미래 사회가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것과도 혼종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하는 러시아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좀 이제 문제적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뭐 토론문에서 좀 썼지만 20세기 초에서 1917년까지 달려가는 사이에 러시아의 문맹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뭐 거의 한 특히 이제 농노라든가 이렇게 글을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70%에서 80%를 상회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보고 듣는 일상생활의 어떤 사물들로부터 미래를 예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좀 제가 재밌는 좀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미래주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영어로 그냥 그 영어를 그대로 읽어서 이제 퓨처리즘을 러시아 말로 푸투리즘이라고 읽는데 푸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우리 퓨처라는 단어 자체가 러시아 말은 다른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질감을 높이기 위해서 푸투리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지식인들 용어가 되다 보니까 지역이라든가 농촌으로 가니까 푸투리즘이란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풋발리즘하고 이걸 헷갈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풋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미래주의라고 하니까 미래주의가 뭐야? 축구주의인가? 이렇게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게 좀 단편적인 예시이지만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식자들이 도시에서 생각하는 것과
지역에서 그리고 문맹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달랐다는 것이죠. 아마도 레닌의 램프를 이해하는데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이제 러시아에서 영화의 기원 같은 것들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혁명 전부터 러시아가 영화가 발달했지만 그러나 또 혁명 이후에도 국민들을 계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끌어다 썼는데 그 이유는 이제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계도할 수가 없으니까 영상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과도 관련되는 것이 바로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산업화되어 있었는가의 문제. 만약에 러시아가 이제 뭐 막스주의 정통 교리대로 정말 발달된 산업 국가였다면 아마 이런 레닌의 촛불 같은 예시 같은 것들은 다소 좀 이제 작게 더 여길 수 있었을 텐데 문맹률도 높고 또 레닌이 그렇게나 노력했는데 러시아는 발달된 산업 국가야. 우리는 막스주의 정통 이론에 따른 혁명을 했어라고 하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거꾸로 이런 그 플라토노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문학적인 어떤 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 혁명의 이미지들을 다소간 이제 SF적으로 좀 이제 바꿔서 변조해서 이제 내세울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은 내용들을 그냥 글로는 다 써놨기 때문에 좀 압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 이제 버널지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이제 같이 가져오신 것처럼 이 음극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 즉 우리가 기계적이고 문명적이고 합리주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기에 대한 전력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와 그 이면에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많은 문명적인 또 농촌에 있는 대중들에게 이 전기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를 동원하기 위한 그 상상력의 하나로서 아마도 음극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그리고 SF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동원되었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 논의를 상당히 재미있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뭐 질문만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선생님도 쓰셨는데 그 배너지가 이런 음극적 상상력의 일환으로 윤리적 근대성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다는데 윤리적 근대성이라는 게 좀 뭘까? 좀 더 설명을 안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좀 이 부분이 하나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제 SF에서 얘기하는 것들 이 단지 그냥 뭐 이런 재밌는 상상력이 있어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연구의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SF적인 어떤 초현실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합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 수잔봉 모스 같은 사람이 지적했지만 그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유진영이라고 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이런 진영과는 다른 이데올로기의 노선을 그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모더니즘이다. 근대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런 어떤 양극적인 상상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근대의 합리성에 기반한 어떤 이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결국은 뭐 제가 얘기를 좀 많이 압축을 하다 보니까 이런 SF적인 어떤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레닌 신화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소비에트식의 합리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우리가 10분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또 하나의 신화를 제시하고 또 여러분들이 약간 좀 레닌 신화라는 게 도대체 뭐야 싶을 정도로 어떤 무지몽매함에 기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소련 초기에 농민들이라든가 대중을 계도하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 혁명가들이 우리는 신화에 의지하지 말아야 돼라고 하면서도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이제 가령 이제 우리가 이쪽에 문이 있잖아요. 문 열고 들어오면 이 반대편에는 이제 제정 시대에는 십자가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혹은 이제 가톨릭 성화 같은 것들을 올려놨는데 러시아 정교의 성화를 올려놨는데 농민들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어디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인사를 할 기독교 성화를 치웠잖아요. 뭘 올려놓지? 그러면 저기다 레닌 흉상을 올려놓자. 이런 방식의 이제 상상력을 취했던 거죠. 일종의 어떤 이행기의 어떤 장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라고도 또 그것이 어떤 합리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적 근대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자리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도 결국은 우리가 그것이 이 구소비에트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어떤 억압적이고 독재적이고 심지어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숭배의 어떤 여러 가지 원형들을 제공하는 것이 되기도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플라토노프의 이런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흥미롭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비에트 신화들, 또 다른 어떤 그 근대성의 어두운 이면들, 또 결국 개인 숭배라든가 이런 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플라톤 선생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플라톤의 작품이 SF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거꾸로 다른 어떤 유사 장르라든가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이런 논의들을 보완할 수 있어야지만 저는 좀 더 이 얘기가 설득력 있는 논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좀 압축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좀 정신없이 두서없이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최인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그 토론문을 받고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맥락이 먼저 있고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잡아서 이렇게 맥락 속에서 전개를 시켜본 게 아니라 그 레닌의 발언만 쥐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역으로 이제 러시아에 대한 발표 준비를 하면서 러시아 사나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최 선생님께서 이제 토론문으로 잘 채워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주신 코멘트들은 다 이제 소중히 받아서 연구를 만약에 보완할 기회가 있다면은 그런데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베너지가 사용한 윤리적 근대성이라는 말이 사실은 저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지만 이게 뭔지 정확히 찾아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약간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문을 받았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텍스트에서 이제 베너지가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찾아봤는데 그 설명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 책이나 이제 다른 그 본인의 논문에서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다만 이 윤리라는 키워드로 찾아봤을 때 약간 흥미로운 그런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이제 치올콥스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콘스탄틴 치올콥스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1857년부터 이제 1935년까지 살았던 그런 그 러시아의 그런 로켓 과학자이자 뭐 우주 계획의 선구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제 누구랑 친했냐면은 니콜라이 표도로프랑 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치올콥스키가 더 어렸는데 이제 본인이 어떤 그 도서관에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 사서가 이제 표도로프였고 둘이 이제 굉장히 짝짝꿍이 잘 맞아서 그런 서로의 표도로프의 사상을 굉장히 많이 계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치올콥스키가 어떤 이제 선언을 하냐면은 그 우주에 대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러시아 우주론까지 결국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하나의 그 맥락이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칠콥스키적 맥락에서 윤리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냐면은 그 본인이 연구한 그 우주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은 주관성의 근간을 바꾸지 않는 한 쓸모가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문학이 접근 가능하게 만든 우주의 먼 경이로움에 대한 관조를 멈추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방식의 일부로 만들어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과학적 실천과 기술 혁신을 지식이 아니라 윤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들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러한 맥락이 이제 러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 다 깔려 있었다는 그런 이제 입장들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물론 이제 러시아의 그 지식 수준도 굉장히 높았다고 이미 19세기에 그러니까 베너지의 그 저술의 하나의 어떤 비판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이제 대도시의 사정과 이제 그 농민들의 사정이 굉장히 달랐고 대도시의 그런 그 엘리트 지식인들은 세계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그 과학적 지식들, 공학적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단순히 이제 양극, 음극 이렇게 그 전 러시아가 그런 것처럼 나눠버리기에는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도시화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올콥스키 같은 그런 그 엘리트 과학자들조차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윤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게 이제 러시아의 정교화라는 과정에서도 전기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여기는 이제 우주론적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리고 특히 이제 전기가 생명의 힘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맥락에서 그 전기 혹은 러시아의 근대화 전체를 윤리적 근대성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정확하게 제가 질문을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레닌 신화와 SF 문학의 관계를 이제 오늘날 다시 이걸 들여다본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그 소비에트의 그 혁명사에서의 뭐 문학의 위치 혹은 이제 레닌과 문학의 관계를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그 제가 다루는 정교화라는 범위와 혹은 이제 그 기술적인 그 맥락을 좀 한참 벗어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보류를 하고 다만 저는 이게 동시대적 의미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좀 이해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20세기 초반의 맥락과 21세기의 맥락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세기 초반에는 이제 소비에트 러시아의 그런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 혹은 이제 프로파간다적인 맥락에서 이것이 문학이 작용을 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또 이제 한편으로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플라토노프나 혹은 이제 이 그 시골에서의 전기화가 굉장히 어떤 하나의 크나큰 사건처럼 다뤄지는 거는 러시아에서조차도 1920년대에만 이렇게 가능했던 어떤 문학적인 방법론이고 30년대 이후로 가면 이제 사람들이 전기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작품들이 이제 좀 사그라드는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1920년대 러시아라는 그 특수한 상황이 무엇인가를 따져봤을 때 어떤 그 현실에서의 그런 어떤 추진력이 그 SF적 상상력에 거의 육박하는 혹은 심지어 앞지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 레닌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했던 정치적 프로젝트가 그 이미 사람들이 어떤 공상과학이라는 말로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플라톤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이제 그 현실을 예술로 수습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 좀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이 근데 오늘날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잘 드러날 수도 있죠. 드러날 수 있고 저희가 잘 모르는 어떤 그 1920년대 러시아와 비슷한 그런 세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20세기와 21세기의 어떤 차이라고 한다면은 그 정치적인 것이 어떤 주된 어떤 그 이데올로기의 대상이었다가 그 기술 경제적인 데로 좀 많이 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나 혹은 저는 사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이게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가 어떤 뭐 모종의 혁명가로서 이렇게 제시가 되고 혹은 이제 일론 머스크를 거의 추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런 거에 있어서 그를 설명하는 데에 뭐 그런 어떤 뭐 문학적 수사들이 활용이 된다. 그건 이제 문학은 아니죠. 문학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제 서사화시켜서 어떤 이미지화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뭐 SNS가 됐든 어디서 됐든 그런 텍스트들로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를 저는 그 1920년대 러시아에서도 심지어는 찾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른 이제 그 작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플라토노프가 상당히 복합적인 작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연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작가고 중요한 작가고 또 많은 이제 제가 찾아본 자료들에서 다루고 있는 작가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작가들은 플라토노프만큼 이제 조명을 받은 작가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찾을 때는 그냥 완전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어떤 소설, 막 레닌이 막 초인이 돼가지고 막 신 같은 힘을 발휘하는 그런 소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발견을 하지 못했고 일단 발견을 하지 못했고 혹은 이제 그 영어로 번역이 안 돼 있으면 약간 그 찾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나탈리아 니키포로바 같은 제가 뒤에 이제 참고문헌을 달아놨기 때문에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몇 가지 예시를 제시를 하고 있고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의 그 수력 발전소 건설에 헌정된 그런 뭐 시들, 근데 8만 마리의 말이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해당 수력 발전소의 마력이 8만 마력의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발전소라는 것을 착안을 해서 거기서도 이제 레닌을 약간 그 신성시하는 그런 그 시의 구절들이 나오고요. 막 농민들이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을 때 레닌 일리치를 찾아가자 약간 이렇게 선언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 뭐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1920년대에 이미 이 전개화 정책의 국가의 전개화 정책과 그 대중들의 괴리에 대한 인식도 소설가들에게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어떤 제안한 소설들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네, 미하일 조시첸코나 뭐 심지어는 유리 올레샤 같은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전구라는 사물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불길함을 느낀다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뭐 정말 뭐 해로운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점만 가져다주는 어떤 이렇게 신화적 대상으로부터 이제 거리를 두고 그것의 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도 1920년대 중반부터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설들까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1920년대 그런 관련된 소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이것의 지형이 좀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 답변 여기까지입니다. 최진석 선생님 뭐 더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많이 지났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저는 저쪽으로 동의하고 또 재밌는 작업 앞으로 계속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더 하고 싶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SF라고 하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그냥 하나의 문학 장르에 머무는 때가 있고 현실과 강렬하게 결합하면서 뭐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이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100년 전에 러시아도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때 그 SF적 상상력과 현실 사이의 갭 같은 것들 이게 우리가 바로 파고들어야 할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에 착안하셔서 더 공부하셔도 훨씬 재미있는 연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